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우입니다. 네, 그리고 배주환, 박진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스트레이트에서 가장 주목했던 이슈 중 하나죠.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공판이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장, 대법관, 전 법원 행정처장까지 줄줄이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서요. 재판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이제 재판이 시작했는데 8월 10일이 구속 만기입니다. 그러니 풀려나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도 비슷한 이유로 곧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런 식으로 법을 아는 분이 법을 이용해서 마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특혜, 특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법농단은 국기를 뒤흔든 헌정 파괴 사건입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사법농단에도 굉장히 관련이 깊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사실 사법농단 당시에 이 조선일보도 한 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강효상 의원이 당시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최근에는 강효상 의원이 어찌 보면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핫하죠. 예, 외교기밀 유출이라는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분 조선일보 기자를 거쳤는데요. 편집국장 등 요직을 두루 지내다가 곧바로 정계에 입성합니다. 비례대표 배지를 받았거든요. 한때 자유한국당의 대변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된 일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큰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달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이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각국 정상 간의 양자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강 의원은 구체적인 통화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한 제안에 대해서 흥미로운 제안이다. 주한미군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기밀로 분류한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겁니다. 한국은 정상 간 대화 내용조차 보안을 지키지 못하는 믿지 못할 국가가 됐고 방안을 검토한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한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릴 수 있다는 것은 방한을 하겠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상 간 통화가 유출된다는 생각을 할 때 정상 통화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는 국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정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상 간의 뭐 전화든 면담이든 그 기록은 그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그렇죠. 또 발표하는 수준을 또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밀로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어느 나라나 그건 아주 외교 기본이죠, 사회에서 기본. 기본이죠. 그런데도 강효상 의원은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려는 공익적 폭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정에 없던 방안을 요청한 것이 구걸 외교라는 뜻일까? 지금까지 청와대는 미국의 외교적 수사만 발췌해서 한미동맹은 공고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실상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강 의원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핵심과 본질을 외면하고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밀 누설 운운하면서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여당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우리 강효상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강 의원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로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었고 참고만 하겠다고 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기억하고 있던 통화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강 의원은 폭로성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외교관은 결국 기밀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면됐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강효상 의원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까? 의원님 잠시만 좀 그 통화 내용 공개하시는 거 잠깐만 좀 얘기 나눌 수 없을까요? 의원님 잠시만. 의원님 무슨 찾아가서 죄송한데 잠시만 얘기 좀 나눌 수 없을까요, 의원님? 의원님 잠깐만 되면 되는데. 스트레이트는 이틀 전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대구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강 의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MBC 탐사객 스트레이트 배주환 기자인데요. 아니 한미외교 남북상 비판 목적이신 건 알겠는데 그게 통화 내용 그대로 굳이 공개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나요? 신청을 정식으로 인터뷰 신청하시면 제가 검토해서 오히려 이게 한미외교 앞으로 정상 간 외교하는데 그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오히려 이게 한미외교 남북상 비판과 이 통화 내용이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한 겁니다. 강 의원은 이후 서면 답변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가 숨기려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정부 견제 책무를 다하는 것이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강효상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상황. 야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격을 하더라도 최소한 말이 되게 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을 확보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개인적 욕심 말고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순기기에 급급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지만 한건주의 폭로로 국익을 훼손한 것은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외교의 대외적 신뢰 상실이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한국을 믿고 외교 협의나 정보 공유를 하겠는가? 그런데 유독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고 나선 언론이 눈에 띕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공세로 나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도는 강효상 기밀 누설 고발로 두드러진다. 강 의원의 행위가 기밀 누설이냐 아니냐는 별개로 치고 대통령까지 나설 일은 아니다. 국익을 위해서였다라니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였던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미 신뢰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둘 간의 대화를 이렇게 공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외교 전문가들도 보수주의자들도 누구도 강효상 의원을 옹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 그리고 조선일보만 강효상 일병 구하기에 나선 형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정부의 대처만 봐도요. 외교부는 강효상 의원에게 정보를 넘긴, 그러니까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죠. 그 외교관에게 중징계인 파면을 내렸고요. 두 사람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 외교관의 경우는 이 뒤늦게 외무고시 합격해서 20년 넘게 한길을 걷다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이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는데 저희가 만난 이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분이 성품이 워낙 선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대표적인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 동맹, 한미 관계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 의원은 왜 굳이 이런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트럼프가 못 오게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진 않고요. 이분이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를 리 없습니다. 정상간 통화를 이렇게 공개한다? 이게 기밀 누설이라는 거를 모를 리 없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이 분분한데요. 사실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 현재 대구 달서병 지역의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현재 그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진박 중에 진박. 태극기의 심장을 자처하는 조원진. 이분이 다른 동네는 몰라도 그 동네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비례대표 초선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리한 입장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국민들에게 널리 기억시키게 될 수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효상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효상 의원 한국 정치사의 어두운 부분에 이름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장충기 문자에서도 등장했었는데 굉장히 활약이 대단합니다. 네,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도 이 강효상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 사건과는 어떤 관련이 있었고 또 장 씨의 사망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스트레이트가 추적했습니다. 2009년 조선일보 방 사장을 언급하는 문건을 남기고 장자연 씨가 죽음을 택했을 때 당시 조선일보 기자 강효상 의원은 경영기획실장이었습니다. 사장을 보좌하는 자리. 옛날에는 사장실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사장이 아침에 출근하면 다 보고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사장 심부름하면 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수사와 관련해 당시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의 수상한 행적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효상 실장은 2009년 4월 23일 사업가 한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씨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장자연 씨가 나왔던 식사 자리에도 직접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조선일보 행사장에 보면 항상 한 씨가 와요. 길 같은 데도 오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간부들은 다 알아요. 강효상 실장은 한 씨에게 경찰에 출석해서 방 사장과 장자연이 무관하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씨는 통화 다음 날 새벽 갑자기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이른바 방 사장과 장자연이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나는 방 사장을 모르고 2008년 7월에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려고 한 건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사장 하 사장인데 평소 하 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장자연 씨와 관련된 인물이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하모 사장일 거라는 진술. 강효상 실장의 요청을 받은 한 씨가 다른 사람을 거론하며 거짓 진술한 내용은 수사에 결정적인 혼선을 초래했고 검찰이 조선일보 방 사장을 기소하지 않은 근거가 됐습니다. 최근 그 검찰 과거사위에서 장자연 사건 당시에 의원님께서 한 씨에게 진술 부탁을 하시는 부탁을 하시는 통화를 정식으로 신청을 하세요. 그때 그런 사실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한 자체를 모르세요? 그것도 서면으로 답을 해주세요. 정식 인터뷰를 거절한 강 의원은 이후 서면 답변을 통해 한 씨는 잘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씨는 코리안 호텔 대주주의 지인 정도로 알고 있을 뿐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진술을 부탁할 사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자 출신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은 검경의 수사에 대한 조선일보 차원의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이끌던 경영기획실은 사주일가 비상대책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사주일가와 관련된 보도를 주시하고 신속 대응에 나서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장자연 씨 사망 후 10일 정도 지난 무렵부터 조선일보에 대한 언급이 나돌고 있어 조선일보 차원에서 비상대책팀을 꾸리고 있었고 전담팀이 계속 언론을 모니터링하면서 즉각 항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강효상 실장은 조선일보 기자들과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편집국이나 경영기획실의 기자들이 유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시스템은 언제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강효상 실장의 지시로 3월 중순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장자연 사건과 사주일가를 함께 거론하며 명예훼손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국회의원, 언론사, 시민단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소송 실무 책임자는 강효상 실장. 언론사의 사주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낍니까? 이종걸 의원조차도 국회에서 조선일보 사주일가를 거론했다가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강효상 의원과 2년 동안 법정에서 다퉈야 했습니다. 2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은 2013년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조선일보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네, 최근 이종걸 의원이 소송 당시 기억을 회고하면서 강효상 의원은 언론인이 아니라 조선일보 사주의 집사였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주 이름만 나오면 소송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영기획실장, 뭐 이 직함은 번드르를 한데 말이죠. 네, 집사 변호사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집사 기자 이런 식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넓혀왔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도 사내에서 두루 주요 요직들을 거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TV조선이 개국을 했을 때 첫 보도 본부장에 취임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그다음에 미래전략실장, 논설위원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국회까지 입성했습니다. 네, TV조선의 첫 보도 본부장. 이 TV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뭔가 문제가 많은 보도로 참 무리를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옥 같은 보도 많았었는데요. 네.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후보 모셔다 놓고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아우라. 기억합니다. 그때 정말 기가 막혔었습니다. 이 강 의원의 다음 행보는 조선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자리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편집국장의 위세 굉장히 대단했는데 특별히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이 나라를 자기네들이 경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장관들도 자기 밑이라고요. 심지어 현직 경찰청장도 벌벌 떨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이 조선일보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더 많이 했었어요. 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위세. 실제로 떨어뜨린 인물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전국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죠. 예,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당시에 현직 검찰총장이었어요. 네, 혼외자가 있다는 보도로 취임 5개월 만에 낙마했는데요. 네. 예, 당시 이 보도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강효상, 당시 편집국장이었습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는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최동욱 총장은 일주일 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직결돼 청와대가 가장 두려워하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도 여기에서 사실상 끝났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국정원 직원이 서초구청을 통해 불법적으로 최 총장 혼외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지 3개월 뒤에 나왔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강효상 의원. 조선일보가 어떤 경로로 최동욱 혼외자 문제를 터뜨렸는지에 대한 의문은 보도 직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수석의 다른 행적이 저희한테 잡혔습니다. 8월 중순 이 정보를 들고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둘은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 자리에서 곽상도 수석은 최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이 고등학교 1년 후배인 강효상 편집국장에게 정보를 건넸다는 주장. 곽상도 수석과 강효상 국장은 즉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를 폭로한 신경민 의원 측에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민 의원의 폭로 이후인 2014년 4월 조선일보 사보에 실린 특별 취재팀의 취재기. 강효상 국장은 취재 과정에서 결정적 위기마다 해법의 열쇠를 건네주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취재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취재 방향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고비고비마다 굵직굵직한 정보를 취재팀에 건네주었다. 취재팀이 고마움을 표시한 편집국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의원님께서 당시 굵직굵직한 정보를 넘겨주고 상당한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 악의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서면으로 네. 하세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위기를 돌파하게 해준 강효상 국장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아 안전하게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공천은 청와대와 친박 세력이 주도했다는 것이 정설. 공천 과정을 지켜봤던 관계자들은 공천 심사 이전부터 청와대는 강효상 의원을 비례대표로 내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스트레이트에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최동욱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받지 않았으며 이 보도의 공으로 비례대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 위기마다 해결사 노릇을 했다.
이 말이 참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인인지 정치인인지 정보기관원인지 좀 헷갈립니다. 네, 당시 보도에 따르면요, 이 혼외자 가족들의 가족관계 등록부, 또 아이의 출국 사실 이런 개인 정보를 다 확인했다고 하고요. 이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 네, 정말 국정원 요원들도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야 취득할 수 있었던 정보인데 이걸 조선일보가 캐낸 겁니다. 자, 이 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였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공작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논란 이게 한 방에 사라졌죠. 그리고 강효상 편집국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날아갑니다. 비례대표 16번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16번 그냥 국회의원 그냥 자동으로 되는 자리 아닙니까? 보통 언론인 출신한테 한 자리 정도는 줍니다. 근데 대단히 공이 큰 사람한테 그 자리가 주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당선 안정권은 비례 20번 안팎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16번을 줬다는 건 프리패스, 무조건 당선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언론인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편집국장을 하거나 보도국장을 하다가 뭐 잠깐 쉬었다가 바로 정치계로 입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이 강효상 편집국장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사주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동욱 총장의 혼외자 보도로 인한 낙마,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은 것에 대한 보훈 차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시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지켜봤던 한 관계자는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청와대, 공천관리위원들과의 연줄이 없으면 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청와대에 네 사람 심기 한마당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강효상 의원처럼 그렇게 빛나는 활약을 보이는 분들은 쉽지 않았어요. 네, 당장 정권과 야합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웠다면서 비판이 쏟아졌는데 뭐 아시다시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인 강효상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9월 조선일보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강효상 편집국장이 직접 대담자로 나선 인터뷰.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의 수건인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상고법원 설치가 국민 욕구도 충족하고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도 회복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강 국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들을 지목하는 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소위 막말 판사나 튀는 판결이 재판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튀는 판결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었습니다. 곤란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에는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 선고를 한 동료 재판장에 대해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소속 법원에서 해당 판사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온 질문. 세월호 참사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자꾸 우리 사회가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고 자기 책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게 크게 잘못된 면입니다. 극히 이례적인 대법원장과 특정 언론사와의 독점 인터뷰는 이런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 4월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구속 수사하지 말라는 압력이 검찰 윗선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는 이를 거부했고 장세주 회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일주일 뒤 조선일보는 한 면을 통으로 털어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윗선 뜻 따른 표적 수사, 성과 보이려 먼지 털기식 악습 되풀이, 구속에 목매는 검찰, 영장 기각되면 법원의 사퇴실, 법원 영장 발부 기준 모호, 이유 설명도 한 줄뿐. 우연의 일치였을까? 동국제강은 TV조선의 주요 주주였고 그때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강효상 의원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수상한 반응을 짐작케 하는 사실이 최근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장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세주 회장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무죄와 공소 기각으로 정리됐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박 부분은 무죄로 나왔으니 다행이라는 의미. 지난해 사법농단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수상한 이메일에 대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추궁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에 있을 때 장세주 회장 재판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강효상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TV조선 비상장 주식 18억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장세주 회장이 재판을 받게 되자 강효상 국장이 해결사로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효상 편집국장 시절 조선일보와 양승태 대법원의 끈끈한 유착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2015년 4월 13일 오연천 울산대 총장의 칼럼. 우리도 이제 대법원다운 대법원을 가지려면 상고법원 도입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과 비교해보니 제목과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조선일보가 법원 행정처의 문건을 지면에 그대로 실어준 셈입니다. 글을 쓴 오 총장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법원 행정처 요청으로 조선일보에 글을 싣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조선일보가 거론된 법원 행정처의 내부 문건은 모두 9건.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 조선일보 첩보 보고, 조선일보 방문 설명 자료 등입니다. 특히 조선일보 홍보 전략 문건은 조선일보에 사법부 공보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해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조선일보를 대법원의 대변인으로 쓰려고 했던 정황.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팀은 강효상 편집국장이 양승태 대법원과 조선일보 사이에 창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현역 의원 신분이고 판사들을 수사하느라 여력이 없어 이번 사법농단 수사에서 강효상 의원은 운 좋게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야, 정말 파도 끝이 없네요. 아니, 그동안 이 제기된 의혹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번도 제대로 수사받은 적이 없다고요? 특별히 사법농단에서 조선일보의 역할, 언론과 법원의 부적절한 관계, 이 문제는 운이 좋아서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너무 찜찜함이 큽니다. 네, 지금 강효상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주 심각한 것들입니다. 사법농단도 그렇고 외교기밀 유출까지. 과연 이번엔 검찰이 용의 꼬리까지 잘 그려낼 수 있을지 저희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박진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정권 시절 그 맹활약했던 보수단체 중 한 곳이죠. 고엽제 전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엽제 전우회는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사실 이분들이 군복 입고 데모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이분들을. 못 건드리는 겁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엽제 전후회에서 데모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발레 파킹해 주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 기자, 네. 오늘은 수첩을 많이 들고 나오셨어요. 그게 다 뭐죠? 지난 10수년간 고엽제 전후회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해온 분이 일기처럼 적은 그런 기록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스트레이트가 통째로 입수했습니다. 분량이 상당하죠? 네. 내용은 더 무시무시합니다. 네, 먼저 이 고엽제 전후회가 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짚어봤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명동성당.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방해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1년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배 안에서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밖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아픈 기억들도 되살아났습니다. 현장은 유가족들이 청문회장 안에서 오열하고 있는 순간 군복 차림의 남성들 수백 명이 청문회장을 에워쌌습니다. 장정부 투쟁으로 악용하는 특조위는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박근혜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거리로 나선 이들은 고엽제 전후회 회원들입니다. 대통령이 수학여행에 세월호를 이용하라고 한 적도
정부에서 꼭 세월호를 이용하여 예약을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세월호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가? 승합차 수십 대로 건물 주변을 포위한 뒤 거친 행동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늑장 구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유가족들을 빨갱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말이 거침이 없어요. 얘네들은 아예 처음서부터 우리를 빨갱이로. 근데 너희들은 나라 돈만 세금만 까먹고 너희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는다. 이날의 세월호 청문회 방해 활동은 당시 고엽제 전후의 간부가 빼곡하게 정리한 장부에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역사교육 대신 정부가 정한 일방적인 역사관만 주입하려 한다는 학계의 비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열린 학술대회. 국정교과서 강행에 반대하는 역사학자들이 뜻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요구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그런데 갑자기 토론장이 난장판이 됩니다. 야, 안 되면 북한으로 꺼져! 북한으로 꺼져라! 받아줘! 지지한다! 지나가는 학생들에겐 몽둥이까지 휘두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들, 이번에도 고엽제 전후의 회원들이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영혼을 저렇게 다 멈춘 자들이 바로 이 지식인 교수들입니다. 고엽제 전후회가 이끈 학술대회 방해 사건. 이어 10월 중순에 서울역 광장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5천 명이 참석한 이 집회 역시 고엽제 전후회가 주도한 행사.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나와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하며 정부의 국정교과서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하고 그리고 개혁적 사고로 밤잠을 자지 않고 대한민국 역사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대통령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고엽제 전후회원들은 문화재인 옛 서울 역사에 집회 현수막을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제지하는 분위기를 받고 그 순간에 그냥 우당탕탕 이제 좀 집단 폭행이 이루어진 거죠. 사진에도 보이는데 거의 뭐 집단 폭행 수준으로. 고엽제 전후회 회원들의 이날 활약도 마치 미수금 내역처럼 장부에 기록됐습니다. 참 이거 말문이 막힙니다. 국정교과서나 세월호가 이 고엽제 전후회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사실 저분들 정권에 좀 부담이 된다 하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가서 그냥 난리를 피웁니다. 네, 특히 이 일지에는요. 고엽제 전후의 경우 몇 월 며칠에 청와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또 어떤 식으로 집회에 동원됐는지 3년간에 걸친 행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엽제 전후의 행동대장으로 갖가지 친정부 집회를 이끌었다는 이철호 씨. 이 씨는 고엽제 전후의 회장단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활동 내역을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외곽 넘을 갖다 거진다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기록을 많이 해놓죠. 이른바 관제 집회가 폭발적으로 드러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2014년 1월 파란집 행정관 본회 방문이라는 메모. 몇 장을 넘기자 허연준 행정관 본부 방문, 사총이라는 글귀가 또렷하게 써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고엽제 전후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사무총장을 만났다는 뜻. 엄청 왔다 가잖아. 그냥 뭐 2, 3일에 한 번씩 왔다 가 어떨 때는 뭐 이틀에도 오고. 허 행정관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기업 자금을 동원해 각종 보수단체를 친정부 시위에 동원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인물입니다.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3층이고 회장단실은 4층이니까 4층에서 얘기하니까 그 내역은 깊이 있는 건 모르지. 이리 왔다 가면은 집회 가는 거지, 거진다가. 허연준 행정관은 고엽제 전후회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는 좀 많이 좀 도와달라는 그런 입장이지. 국가 일에 좀 협조를 해줘야 되겠나고. 때로는 회원들이 무분별한 집회 참가를 힘들어한다고 고충도 얘기해봤지만 허 행정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원들이 좀
우리 관계 안 되는 일은 그때 한 번씩 나갔잖아요. 내가 이제 얘기는 집회는 회원들이 이제 집회를 많이 하면 좀 우리가 싫어한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이게 막 먹기는 안 먹히는데. 허 행정관은 수시로 사무총장과 전화 협의를 한 건 물론이고 사무총장이 청와대로 찾아간 일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차 안에서 전화하는 걸 제가 들은 것뿐인 거고. 수시로 통화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청와대도 직접 들어갈 때도 있고 하니까. 청와대에도 직접 자주 갔습니까? 사무총장이? 제가 모시고 간 거는 아마 한 대여섯 번 될 겁니다. 박근혜 청와대뿐 아니라 국정원과 기무사도 고엽제 전후회를 각별히 관리했습니다. 2014년부터 3년간 기록된 것만 국정원 직원 20차례, 기무사 직원은 11차례 고엽제 전후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동원을 요청했습니다. 매일날 몇 시에 어디서 무슨 집회를 한다는 것을 걔들이 다 정해주고 가요. 국정원에도 거운 일주일에 한 2차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장부에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장소, 그날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016년 6월 8일 서울지검 세월호 해체 기자회견, 박 대통령 7시간 조사 지시건,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수사 기록을 요청하러 서울지검을 찾아온 날, 서울지검 정문에는 실제로 고엽제 전후회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어김없이 현장에 나타난 고엽제 전후회 사무총장이 한 여성에게 다가가 무엇인가 말을 건네고 잠시 뒤 조사관들이 나타나자 이 여성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욕을 퍼부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네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집회는 대개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등과의 소통 창구였던 고엽제 전후회 사무총장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그걸 다 짜고 움직이니 다 쉬우다니까 다 배우들이 다 있다니까 배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청와대의 지시가 떨어지면 즉시 인력 동원을 위한 조직이 가동됐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사무총장은 거점인 전국의 9단위 지회에 택수로 동원령을 내립니다. 여기엔 집회 장소와 날짜, 그리고 복장, 필요한 인원수만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인력 동원에 실패하면 군사작전에 실패한 것처럼 가혹한 질책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고엽제의 시스템 조직 자체가 이거는 뭐 오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죽음밖에 안 해야 돼요. 세워놓고도 바로 쌍욕 오면요 소 돼지 취급받았다니까.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해. 그게 인격적으로 모욕당한 거. 네, 청와대 행정관이 다녀가면 집회가 열렸다. 국정원, 기무사 계속 드나들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너무 많아서 회원들이 싫어했다. 이런 하소연도 있었고. 할아버지들이 한여름에 군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더웠겠죠. 그렇죠. 한겨울에도 군복만 입고 있습니다. 추웠겠죠. 가기 싫었겠죠. 특히 제가 만난 분들은 행동대장들, 그러니까 특히 강성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인데요. 지도층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조차 한여름에 우비를 입고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고생을 했다고 이제 저희한테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키지 않았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내내 계속됐다는 얘긴데요. 이거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힘든 일 아닙니까? 사실 저분들 움직이는 게 돈입니다. 그 집회가 다 돈이고요. 의자도 있고요. 음향기기 그리고 음료수도 먹어야죠. 밥도 먹어야죠. 차도 불러야죠.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댔겠습니까? 그 돈의 출처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봤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그날도 허연준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의 고엽제 전후회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허 행정관과 잠시 이야기를 하던 고엽제 전후회 사무총장은 갑자기 여의도 정경련으로 향했습니다. 정경련 사회본부장을 어서 만나야 한다는 것. 청와대 행정관이 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사무총장이 내려오면서 가자고 하니까 가다 보니까는 또 이제 정경련 사회본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나러 간다고. 정경련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인 2014년 1월 초 서울 플라자 호텔 3층 일식당에서 열린 청와대 신동철 국민소통 비서관과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의 비밀회동, 삼성 미래전략실 김환표 전무의 주선으로 만들어진 자리로 정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사무총장은 허 행정관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뒤 정경련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자금 지원이 늦어지면서 허 행정관이 직접 정경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연준 행정관이 전화를 해서 보수단체에 자금을 빨리 지원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독촉을 한 지 얼마 뒤 고엽제 전후의 통장으로 4,200여만 원이 입금되면서 정경련의 지원은 시작됩니다. 허연준 행정관은 5월 다시 정경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꼼꼼히 챙기라고 요청합니다. 윗선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잘 챙기고 시민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월 3,500만 원이 입금됐고 이어서 8월에도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정경련의 지원은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1월 21일엔 허연준 행정관이 고엽제 전우회를 찾아가 정경련에서 돈이 또 나올 것이라고 미리 귀뜸합니다. 정경련에서 자금 지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단체들에게 미리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허연준 행정관도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전우회 총무부장이 정경련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총무부장이 찾아와서 자금 지원이 정해진 것인데 왜 빨리 하지 않느냐고 독촉하며 허연준 행정관을 들먹거렸습니다. 곧바로 다음 날인 5일과 26일 각각 1,000만 원,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201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정경련은 이 단체에 5억 6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가 보훈처에 보고한 후원금 지출 내역,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가 한창이었던 2014년 5월 고엽제 전우회는 정경련 지원금 가운데 2천여만 원을 맞불 집회에 썼습니다. 2015년 5월 입금된 2,200여만 원을 막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를 공격하는 신문 광고 비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정경련 담당자들에게 돈을 대준 이유를 물었습니다. 재판이라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정경련의 지원금은 일부일 뿐 친정부 집회에 참여한 더 큰 대가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고엽제 전후회는 뜻밖에도 경기도 여주시에 남한강 일대 골재 사업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단체 성격과는 전혀 안 맞는 4대강에서 파낸 모래와 자갈 등을 판매하는 사업. 고엽제 전후회는 이 사업권을 달라며 1년 이상 여주시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회원들 수십 명이 수시로 여주시청 사무실을 점거하며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 업무를 바꾸는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예요. 꽤나 안 늘었지. 힘들어요. 담당자들이. 아니 맨날 욕먹고 막 힘들었대요. 주먹을 쓰면은 폭행이 걸리니까.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보훈처는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단체에 사업권을 주라며 오히려 여주시를 압박했습니다. 보훈처에서도 오고 했었다면서요? 했었죠. 당시 고사하는 거예요. 팀장하고 그런다고 해달라고. 우리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네들 관리하는 단체니까. 고엽제 전후회 집회 동원이 급증했던 2015년 고엽제 전후회는 마침내 남한강 골재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골재 사업권은 100억 원 가까운 수익을 이 단체에 안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상한 특혜는 또 있었습니다. 2013년 주택 사업을 하겠다며 위례 신도시의 축구장 6개 규모인 약 4만 2천 제곱미터의 땅을 LH로부터 분양받은 겁니다.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이 추천서까지 써준 덕분이었습니다. 고엽제 전후회는 이후 분양사업권을 중소건설사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회장단 3명은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거액의 수익 사업을 따내는 게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고엽제 중앙위에서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좀 어려울 때 그 집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제 집회에 참가만 하죠. 준설도 사업이라든지 이 큰 사업들은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진 걸로 합니다.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한 것일까? 세월호 맞불 집회와 국정교과서 지지 집회 등 고엽제 전후회가 신고한 집회 건수는 모두 1,227건. 관제 집회로 유명한 엄마 부대와 어버이 연합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2015년 역시 다른 보수단체보다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정부와 공생관계를 굳힌 고엽제 전후에 감사원은 물론 감독기관인 보훈처의 감시망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말 보훈처의 감사에서 적발된 전후의 과거 미승인 수익사업 목록, 의료기기, 풋살장 임대, 동영상 광고업까지 진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훈처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문어발식 불법 수익사업입니다. 고엽제 전후의 측은 이들 사업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70억 원 정도를 챙겼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발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묵인, 방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거의 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은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웠다는 거죠. 수익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거나 그런 건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에 동원된 회원들은 정작 이런 수익사업들의 실체도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지. 그거를 쉽게 말하면 그때까지도 우리가 얼마 수익사업 하는데도 아무도 몰랐으니까. 이 조직에서 얼마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몇 개의 사업장이 있는지 누구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단들.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생기면 회원들한테는 단 10원도 안 가고 회원들을 동원만 시켜가지고 사업이 성사가 되면은 회원들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 뭐 복지라든지 뭐 혜택은 전혀 10원도 없고 몇 놈들이 전부 다 이거를 다 이 착취를 한 겁니다. 이게. 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고엽제 피해자들의 명예선양 그리고 처우 개선, 이게 바로 이 단체가 만들어진 시작점이었을 텐데요. 이제는 도대체 왜 만들어졌고 뭘 하는 조직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정경련과 재벌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돈은 또 몇 사람이 빼돌렸습니다. 그 군복 입고 땀 흘린 그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고엽제 전후회뿐만 아니라 다른 보훈단체들도 함께 비슷한 사정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정부가 직접 보훈단체 적폐 청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썩은 뿌리부터 싹 뽑아내고 건강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권력을 챙겼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뜬 지금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세력들. 스트레이트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f I could reach the stars, pull one down for you, babe. Yeah. I shine it on my heart, so you could see the truth, baby. Yeah. That there's love.